1974년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시 평화롭던 중산층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한 가족 4명이 자신들의 집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30년에 걸친 공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범인은 스스로를 BTK라 칭하며 도시 전체를 인질로 삼은 채 유유히 활보했습니다. 바인드, 토어처, 킬, 즉 결박, 고문, 살해를 의미하는 이 끔찍한 약자는 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에 편지를 보내 경찰을 조롱했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너무나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가장, 신실한 교인, 그리고 잔혹한 연쇄살인마. 이 이야기는 데니스 레이더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이중생활을 유지하며 희대의 살인마로 군림했는지 그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추적하는 기록입니다. 모든 비극은 1974년 1월 15일 오테로 가족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전화선을 미리 절단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38구경 권총과 칼, 그리고 결박용 밧줄이 든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셉 오테로와 아내 줄리, 그리고 11살 조세핀과 9살 조셉 주니어를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을 차례대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시계와 라디오를 훔쳐 태연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범행의 잔혹성은 이치타 경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지만 현장에는 지문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1945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길 잃은 고양이나 개를 고문하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성향은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도착적인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그는 미 공군에 입대하여 4년간 복무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여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1971년에는 폴라디치와 결혼하여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X인자, 팩터 X라고 부르는 어두운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테로 사건 후 약 9개월이 지난 10월 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치타 공공도서관의 책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치타 이글 신문사 앞으로 보내진 이 편지에는 오테로 가족 살인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BTK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살인 욕구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나에게는 괴물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편지는 도시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1974년 4월 BTK는 2번째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21세의 캐서린 브라이트가 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와 남동생 케빈을 공격했습니다. 케빈은 격렬하게 저항하다 총에 맞았지만 죽은 척 연기하여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범인은 캐서린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케빈은 유일한 생존 목격자가 되었지만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BTK의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사이에 수년간의 휴지기를 가지며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1977년 3월 그는 새 아이의 엄마인 셜리 비엔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다른 방에 묶여있는 동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25세의 낸시 폭스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해 교살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공중전화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는 교환원에게 낸시의 집 옷장에서 사이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낸시 폭스를 애도하는 듯한 내용의 시를 신문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낸시라는 제목의 시에서 자신의 슬픔을 위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대담하고 기이한 행각은 수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데니스 레이더의 이중생활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ADT 보안 회사에서 일하며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집 구조를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그의 다음 범행을 위한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위치타 외곽 파크시티의 규제 담당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물 통제와 규정 준수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자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잔디 길이를 재는 등 강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원칙주의자이지만 성실한 공무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에도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루터 교회의 신실한 신자였고 평의회 의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또한 보이스카우트 리더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폴라와 2 자녀 캐리와 브라이언은 그의 어두운 비밀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그는 엄격하지만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적 환상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범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잠재적 피해자를 PJS, 프라젝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그들의 출퇴근 시간, 생활습관, 집의 구조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히트키트이라 부르는 범행 도구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1985년 그는 자신의 이웃이었던 마린 해지를 살해했습니다. 1986년에는 비키 웨걸리를, 1991년에는 62세의 돌로레스 데이비스를 살해했습니다. 돌로레스 데이비스 사건 이후 BTK는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편지도 추가 범행도 없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거나 이사했거나 혹은 다른 범죄로 수감되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BTK라는 이름은 이치타에 잊혀진 악몽이 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며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업적이 잊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지역신문에 BTK 사건 30주년을 다루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BTK가 사라졌거나 잊혔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그의 잠자던 나르시시즘을 다시 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각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 지역 방송국에 편지와 함께 소포를 보냈습니다. 소포 안에는 1986년 희생자 비키 예걸리의 운전면허증과 범행 현장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13년간의 침묵이 깨지고 이치타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치타 경찰은 즉시 BTK 전담팀을 재구성했습니다.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켄 밴드웨어 경위가 다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BTK는 경찰과의 게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리얼 상자에 인형과 메시지를 담아 트럭 위에 놓아두는 등 기이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연대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과시욕과 소통 욕구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BTK와 조심스럽게 소통했습니다. 2005년 1월 BTK는 경찰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우편으로 보낸 편지에서 플로피 디스크가 추적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정직하게 답해주면 디스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만심을 이용한 일생일대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신문의 광고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렉스, 괜찮을 거야. 렉스, it will be fine.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는 디스크가 안전하다는 경찰의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BTK는 경찰을 믿었고 자신의 지능을 과신했습니다. 2005년 2월 16일 그는 방송국에 보라색 44MB 플로피 디스크를 보냈습니다. 그의 30년 넘는 범죄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경찰은 디스크를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습니다. 분석 결과 디스크에 저장된 삭제된 워드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복원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수정자, 데니스, 기관, 그리스도 루터 교회라는 정보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교회의 웹사이트를 확인했고 평의회 의장이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마침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레이더의 딸 캐리에게서 DNA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녀의 의료 기록에서 샘플을 얻었습니다. 이 DNA와 과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BTK의 DNA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1년간의 추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5년 2월 25일 정오 데니스 레이더는 평소처럼 직장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수십 명의 경찰과 FBI 요원들이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그의 차를 경찰차들이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손을 들어 데니스 레이더, 경찰의 외침에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이웃과 동료, 교회 신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데니스 레이더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마치 강의를 하듯 자신의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한 고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법정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는 10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캔자스주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 그는 극형을 면했습니다. 대신 그는 10번의 종신형, 총 175년의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년간 위치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악마는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데니스 레이더, BTK 킬러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악은 특별한 모습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시민, 자상한 가장이라는 가면 뒤에 끔찍한 본성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학수사의 발전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30년 넘게 잠들어 있던 DNA 증거와 범인이 무심코 남긴 디지털 흔적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완전 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끈기와 헌신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치타 경찰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건 파일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남긴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끈질긴 추적 끝에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의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합니다. 범죄자의 자기 과시욕을 만족시켜주거나 그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범죄자의 목소리보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공동체 안전망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이웃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의심스러운 점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잠재적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BTK에게 무고하게 희생된 조셉, 줄리, 조세핀, 조셉 주니어 오테로, 캐서린 브라이트, 셜리 비엔, 낸시 폭스, 마린 헤지, 비키 웨걸리, 그리고 돌로레스 데이비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시대의 악몽은 끝났지만 그가